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49쪽부터 보실 차례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게 그 비정상적 의사 표시였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그리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진이 표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죠. 통정허위 표시 그리고 이제 착오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게 이제 비통착사 법조문 순서대로고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라는 건 뭐냐면 진위와 다른 것을, 진위가 아닌 것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물론 이때 의사 표시는 오로지 법률 관계를 의혹하는 것만 말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랑 상관없는 농담, 대사 이런 건 의사 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해요, 모르고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비진위 표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력이 첫 번째로 문제인데 원칙은 효력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었어야 유효가 되는 거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고요. 그러니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죠. 선이 그리고 무과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용어 좀 헷갈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진위 표시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있고요. 두 번째 불일치하고 세 번째 알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통정과 비진위의 요건이 같은데 차이점은 하나요. 통정허위 표시는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진위와 통정의 차이점은 비진위 표시는 혼자 하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비진위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짜고 허위의 표시라면 우리 민법은 효력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무효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비진위와 통정은 취소란 말 나오면 틀려요. 취소가 아니라 유효냐 무효냐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냐면 중과실이 없으면 이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것은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냐면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우리 판례들 쭉 정리했었는데 판례 입장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과실 없어야 한다. 그럼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과실이 있었어요. 과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 그러니까 보통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실까지는 착오 취소가 되는데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자기는 사소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기 강박도 역시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비진위와 통정 앞에 두 개는 무효 유효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착오나 사기 강박은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취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재작년 시험에 한번 나온 게 비진위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OX에. 취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진위 표시는 유효 아니면 무효의 문제지 취소는 착오와 사기 강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 네 가지, 요 비통착사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무효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법률의 보호 규정에 따라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이제 간단히 본 게 갑이 을한테 강제 집행을 당하기 싫으니까 진짜가 아니라 허위로 가짜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둘이 짜고 재산 빼돌리는 허위의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니까 이건 무효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죠. 이건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근데 등기부상 을 앞으로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샀다는 거죠. 선의로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원칙은 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이거 무효니까 무권리자에게 산 거죠. 그러면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지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이 제3자의 선의는 전부 다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갑이 병의 악의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무과실이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이지만 부주의했다. 과실이 있었대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봤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갑이 의사표시 한다라고 생각하면 갑이 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다가 자기가 적던지 타이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적은 다음에 그걸 갑이 을에게 보냅니다. 발송을 하죠. 그럼 발송을 하면 이제 을에게 도달이 되고요. 도달이 되면 을이 그거 뜯어다가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읽어보고 알게 돼요. 그럼 보통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갑의 의사표시가 언제 을에게 효력이 생기느냐. 그 나라에 따라 입법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할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순간 이미 효력이 생긴다. 그걸 이제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주의. 겉표자죠.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이미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빠르다. 그럼 빠르면 그 다음 단계는 완성된 의사표시를 갑이 을에게 보내면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라고도 해요.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는 갑이 발송한 게 을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걸 이제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제일 늦은 것은 도달된 것을 을이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요지주의라고 해요.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럼 이 네 가지 입법률 중에서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느냐?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149쪽을 한번 보세요. 149쪽 111조 제1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하는 거예요? 도달주의. 도달되면 그때 효력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2항. 2항도 뭐 조문 자체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요. 발송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사망을 하거나 또는 뭐 제한 능력자. 우리 지난주에 제한 능력자 누구 있었어요? 세 종류 있어요. 세 종류. 제한 능력자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예를 들어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도달이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보낼 때 멀쩡했으면 상관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도달되면 그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갑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이 되면 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이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임의로 철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을에게 효력이 안 생겼다면 자기가 스스로 그냥 없던 일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제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 없던 일로 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일반 원칙에 따르면 언제부터는 철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달되면. 그러니까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한데 을에게 도달되면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도달이라는 게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을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달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 수령을 해야 되느냐? 현실 수령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댁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오늘 공부하신다고 댁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다.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수령해야만 도달이 아니라 자기 지배권 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도달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달의 개념 확인해 두시고 그럼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도달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게 있으면 어떤 우편 방법을 씁니까? 등기나 내용 증명을 써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하면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그것이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로 인정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이 아니라 일반 우편을 보냈어요. 일반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 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나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교재 잠깐 보시면 그래서 1번에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요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면 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 현실 수령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요즘에 공동주택들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아파트 1층에 공동우편 투입구가 있잖아요. 101호, 102호. 그래서 그 집변 아저씨가 전달해 준 걸 경비원 아저씨가 그 101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통에다가.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도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왜 도달로 볼 수 없을까요? 그건 요지 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아파트 그 복도에 있는 현관에 공동 투입구에다 집어넣으면 분실될 염려도 있죠. 그리고 거기 막 그 광고 전단지도 같이 끼어들잖아요. 그럼 버릴 때 한꺼번에 같이 버릴 수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베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도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달이라고 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알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동거 가족이 받았다. 그러면 요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가 받았어요.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지배권 내로 들어오면 그건 도달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번에 보면 예외로서의 발신주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6번까지 써 있는데 5개, 1, 2, 3, 4인데 여기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2번 하고요. 2번 중요하고 3번. 2번, 3번이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기본 과정 가서 볼 텐데 지금은 2번하고 3번만 좀 봐두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이란 말이 나오죠. 격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격지자.
격지자라는 건 뭐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격지자는 조심하실 점이 장소적인 개념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이 친구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 둘의 의사표시는 격지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 장소적인 거리는 엄청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 의사를 소통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전달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격지자가 아니라 그냥 대화자일 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 사람들은 격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격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우편이잖아요. 그럼 우편의 방법을 사용하면 보내고 도달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하루 이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격지자고 아무리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면 이건 격지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례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 뭐 11월 1일 날 우편을 보내서 11월 3일 날 도달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격지자예요. 우편의 방법을 쓰면 전부 다 격지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비엘한테 건물이 있는데 야, 너 내 건물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그게 청약이죠. 이 청약을 11월 예를 들어 1일 날 해서 청약서가 11월 4일 날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을이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하는데 승낙을 11월 5일 날 해서 11월 7일 날 승낙서가 도달이 됐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 날짜가 며칠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며칠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일단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승낙이 도달되면 7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서 승낙은 도달되지 않고 언제?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7일이 아니라 5일이에요. 대화자 간에, 그러니까 격지자가 아니라 대화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외잖아요. 그럼 예외 빼고 나머지는 다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칙은 무슨 주의라고 했어요? 도달주의. 그러면 격지자가 아니라 대화자 간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당연히 도달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화자 사이에서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구별할 실익이 별로 없겠죠. 발송하는 순간 도달되니까 대화하면. 근데 이론상으로는 나머지는 도달주의고 발신주의가 되려면 격지자 사이에서 승낙만 발신주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격지자 간의 청약이에요. 격지자 간의 청약의 효력은 1일 날 생길까요? 4일 날 생길까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원칙은 도달주의고 지금 예외라고 한 게 격지자 간의 승낙이죠.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효력이 생겨요? 4일 날 도달주의. 그럼 만약에 지문에 청약은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도달돼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해요. 근데 승낙은 도달되기 전에 철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니까. 발송하는 순간. 발신주의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나중 되면 가끔 혼동하시는 게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가 발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도 전부 도달주의예요. 하나만 빼고.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 빼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를 취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점은 좀 이따가 볼 텐데 3번이요. 3번 보시면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대리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끝나면 바로 이제 대리 볼 텐데요. 그러니까 대리하면 항상 이렇게 삼면 관계가 나와요. 삼면.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을 본인이다라고 불러요. 본인.
그래서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 을이고 상대방이 병이에요. 상대방이 병.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리라는 제도는 우리가 뭐 법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았어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이게 대리제도의 삼면관계예요. 근데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려면 당연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서류를 꾸며요. 위임장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나 갑 대리인이야 이러면서 이 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나 그 사람 대리인이에요 이러면서 그 사람 부동산을 대리하여 처분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겠죠.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지켜야 될 때잖아요.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효과가 귀속되고 대리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이제 무권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냐면 이 본인에게 최고권을 줘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은 답변을 촉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변이나 이행을 촉구한다. 그럼 얘가 이제 그런 거겠죠. 아저씨, 의뢰하는 사람이 당신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저한테 그 부동산 팔았는데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 그러니까 추인은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봤어요. 첫 시간에.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내가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면 추인해서 소급하여 유효화시켜 자기 법률행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꼭 추인해야 될까요? 거절해도 될까요? 거절해도 되겠죠. 나 싫어, 안 해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애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 결정은 누가 하게 되냐면 본인이 원하면 자기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확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침묵하면 이걸 추인으로 볼 것이냐 거절로 볼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느낌상 뭘로 볼까요? 거절한 것으로 봐요. 왜 거절한 것으로 보느냐?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이 확답이 기간까지 도달시키라는 거예요? 기간 안에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신주의라고 해서 3번 다시 보세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발신주의니까 최고 기간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발신. 161쪽 한번 볼게요. 161쪽. 161쪽에 131조가 있죠. 상대방의 최고권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확답을 안 하면 추인한 것이 아니라 거절로 본다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거 무권대리인 법률행위인데 이거 인정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최고를 했는데 11월 25일까지 확답을 해달라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요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11월 25일 날 추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추인서가 11월 26일에야 도달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건 추인으로 볼까요? 거절로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도달주의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거절이죠. 25일까지 도달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발신주의니까
25일까지 확답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발하기만 하면 돼요. 발신주요. 그럼 25일 날 발송했다면 늦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뭘로 인정이 되냐면 추인. 어떤 의미인지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뭐 응모엽서 같은 거 보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1월 25일자 소인분의 하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라디오 듣는 거 많아요. 11월 25일자 소인분의 하나다라고 하면 그거 발신주예요, 도달주예요? 보낼 때 우체국 가서 보낼 때 뭐 찍어요? 소인 찍잖아요. 그러면 11월 25일까지만 발송을 하면 언제 도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라고 하면 25일까지 도달분의 하나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차이점 믿으시죠? 그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라고 정해놨는데 이 도달주의라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만약에 강행 규정이면 반드시 도달주의를 지켜야 되고요. 임의 규정이면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라디오에서 25일까지 발송만 하시면 돼요 라고 했다는 것은 이 규정이 강제적인 거예요? 임의적인 거예요? 임의적인 거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으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외 두 가지를 보셨어요? 격지자 간의 승낙, 격지 간의 승낙하고 두 번째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좀 이따가 무권대리인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150쪽 내용까지 보셨고요. 그 150쪽에 이제 대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 첫 주에 만나가지고 법률 행위를 공부했죠. 그럼 법률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첫 번째로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전주에 본 건 뭐였냐면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봤으니까 대리라는 건 뭘 대리하는 거예요? 결국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건 대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대리제도죠. 대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면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본인. 그러니까 갑, 예를 들어 을, 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본인이다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쓸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 거예요. 그리고 대리 행위를 한 사람을 대리인이다라고 부르고 대리인과 법률 행위한 사람을 상대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되어 직접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에요. 직접 효과를 얘가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대리의 종류라고 하면 크게 임의 대리가 있고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의 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스스로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임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갑인데 예를 들어 소송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고 귀찮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변호사를 보통 뭘로 써요?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걸 수권이라고 해요. 뭘 주는 거야?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의리, 병이랑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이게 임의 대리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라는 것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임의대리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면적인 법률 관계를 대리제도를 통해서 삼면 관계로 넓혔다라고 해서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법정 대리는 좀 달라요. 법정 대리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자기가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해줍니까? 부모가, 친권자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 보면 미성년자 있었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못하니까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런 사람들은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대리권이 수여된 걸까요? 법이 정한 걸까요? 법이 정했겠죠. 어린애가 2살, 3살 먹은 애가 엄마 아빠 대리 좀 해봐. 이렇게 대리권을 줄 리는 없잖아요. 이건 법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임의대리라고 하면 법이 정하는 거예요? 수권을 하는 거예요? 수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권 행위가 있었다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대리냐면 임의대리예요. 근데 수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 법정대리라고 부릅니다. 법정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해서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임의대리는 확장의 기능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 개념으로 꼭 알고 가실 점은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고요? 임의대리고요.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요거 끝나면 바로 어떤 문제를 얘기할 거냐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얘기할 거예요.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럼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뭐로 생긴다고요? 수권. 그럼 법정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이에요. 그럼 그거 끝나면 바로 대리권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느냐. 그럼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할까요?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뭐 할 때? 수권. 얘하면 이건 수권이에요. 대리권 수여하면서 뭐 하세요라고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하겠어요?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151쪽에 2번에 대리의 종류 나오는데 괄호 1번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갖는 게 임의대리고 법률에 의한 게 법정대리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인데 이건 어떤 구별이냐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자기가 스스로 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이런 대리를 뭐라고 하냐면 능동대리 또는 적극대리라고 해요. 근데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해요. 받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한다면 능동이 아니라 뭐라고 하겠어요?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받기만 하면 수동, 이렇게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고 3번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죠. 간단한 구별이에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없으면 무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 나오죠. 괄호 1번에 의의가 있는데 그 둘째 줄에 보시면 대리권이라는 것은 가운데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권한,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건 자격이에요. 법률상의 자격. 발생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이고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 사람이 대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럼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 되셨어요? 이거 이제 나중 가면 좀 더 깊이 볼 텐데, 갑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행위랍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수여되면 을은 대리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대리권은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대리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수권행위를 통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라고 하면 오해했어요? 틀려요. 권리 의무 관계는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수권행위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법률 행위 아니에요? 우리 그럼 지난주에 법률 행위하면 대표적으로 종류 뭐 있었어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이루어지는 청약과 승낙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행위가 계약. 그리고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단독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계약과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문제가 생길 텐데 만약에 이 수권행위가 계약이라고 한다면 갑이 을에게 대리인 하실래요? 을이 응할게 라고 해야 대리권을 갖는 게 계약설이고요. 단독행위설이라고 하면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면 을이 그 의사표시를 전달받는 순간 대리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통설은 뭘로 보고 있냐면 단독행위로 봐요.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건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라는 건 통상적으로 뒤에 뭐가 수반됩니까? 의무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방적으로 을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 의무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뭘 주는 거예요.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보통은 권리 의무 관계가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 권리 의무 관계는 대리권 수여인 수권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네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런 법률 관계도 없는데 너 대리인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 직원에게 자동차 판매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자동차 판매 대리권을 줬다는 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수권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자기 직원. 그럼 자기 직원이면 대리권을 수여하게 만들게 되는 그 원인 관계가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이미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또는 변호사한테 사건 처리 위임할 때 대리권 줄 때 보통 위임계약서 써요. 그러니까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다시 대리권을 주는데 아무한테나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야, 너 소송 대리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송 대리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뭐 쓸까요? 위임계약서 써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기 직원에게 어떠한 일정한 대리권을 주게 되는데 그 대리권을 주기 전에 그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이미 무슨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거지 아무런 법률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대리권을 주게 만든 원인의 관계가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하냐면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졌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회사에서 잘렸으면 그 회사에 대한 대리 권한, 대리권은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가 예를 들어 에듀나인과 계약을 하고요. 에듀나인을 대표해서 민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말하자면 강의에 대한 권한이 이 회사로부터 수여된 거예요. 근데 길 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너 와서 강의해봐 이랬을까요? 아니면 먼저 계약을 했을까요?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강의를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설렁설렁해요. 대충 하고. 나 오늘 감기 걸려서 집에 갈게요.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이거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저거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학원 측에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최 선생 강의 못 들어주겠어. 그럼 저거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죠? 요게 소멸하게 되면 대리권만 남을까요? 같이 없어질까요? 같이.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을 주게 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대리권을 주려면 이런 내부적인 법률 관계가 통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이 수권행위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인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지 수권행위는 대리권이지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28조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용위임계약이 원인이 되고 있다.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것은 무엇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야? 수권,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고요. 요게 기초적인 내부관계다라고 부르는 건 이 고용이나 위임계약이 무엇의 기초가 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수권행위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대리권도 통상적으로 소멸하게 돼요. 근데 대리는 두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대리권은 법정대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임의대리에서만 나올까요? 임의대리죠. 왜냐하면 원인된 법률관계는 뭘 할 때 나오는 거야? 수권. 그 수권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무조건 다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된 지문은 뭐였냐면 수권 행위의 철회, 대리권 수행위를 얘가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OX에. 틀려. 이거 어디서만 나와요? 임의대리. 그래서 법정대리에 나올 수 없고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수권행위의 철회, 두 번째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계약관계 끝나면 대리권도 소멸해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으로 대리권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152쪽에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